자, 그 다음에 만족 모형 보시겠어요? 만족 모형. 자, 계속 지금 그 의사 결정 모형을 보고 계시는데요. 만족 모형 같은 경우에는 satisfying 모형이라고 많이들 써놓고 계시는데요. 좀 조사를 하고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satisfying이 아니고요. satisficing 모델입니다. satisficing 같은 경우에는 satisfy랑 suffice를 마치랑 사이먼이 합성해서 만든 단어예요. 그래서 만족 모형이 satisfying 모형이 아니고요. satisfying 모형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거 보시면 실제로 난해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죠. 실제 문제들이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사결정 장면에서 접하는 문제들은 이렇게 난해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완전한 합리성, 신과 같은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하지 않고요. 마치랑 사이먼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수준에서의 대안만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 대안이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의 대안이 된다면 오케이, 이걸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던가, 아니면 문제를 단순화한 다음에 단순화한 문제에 대한 최적 대안. 그럼 실제 문제는 좀 아니잖아요. 첫 번째가 첫 번째 요 경우에는. 근데 실제 문제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그 문제를 단순화한 모형을 가지고 뭐 해결책을 찾던가, 아니면 문제는 일단 놔두고 그 상황에서 이것저것 고려를 해봤을 때 대충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 대책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보시면 인지상의 제약이라고 나오죠. 이게 좀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신과 같은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쭉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의의가 있고 한계가 있어요. 자, 의의를 한번 봅시다. 실제적인 어떤 그전에는 너무 이론적인 그 의사결정에 대한 가정을 했다면 만족 모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어떤 그 전반적인 형태를 정리해서 적용했다는 의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실증적으로 연구를 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이런 얘기 나오죠. 한계가 또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한계가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한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만족 모형이 어떻다 그랬어요. 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면 그걸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어떤 대안이 찾아지면. 그러면 더 좋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충분히 탐색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안에 대한 탐색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좀 불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족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지가 좀 애매해요. 한마디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대한 어떤 그 명확한 정의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기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요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거죠. 더 합리적인 것이 있더라도 검토되지 않고 포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대안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적당히 된다면 그거를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대충 만족할 만한 수준만의 대안을 계속 찾다 보면 조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조직이 더 쇄신하고 또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치열한 탐색이라든가 탐구라든가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조직 개편을 예로 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조직을 개편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분명히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충 이렇게 해도 잘 굴러갔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뭐 부서를 하나 없애든지 부서를 하나 늘리든지 이런 정도로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대충 결정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조직의 어떤 쇄신이 저해된다는 여기예요. 그러니까 보수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무작위적, 순차적 대안 탐색. 이게 뭐냐면요. 대안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다고 해봅시다. 가능한 대안이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해봐요. 근데 이거는 어떤 완전한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하고 생각을 했을 때 5개가 있다고 그냥 사고 실험을 해봅시다. 근데
만족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 일단 아무거나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A를 보고 B를 보고 C를 보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A 다음에 E 다음에 그다음에 B 다음에 D 다음에 C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간 딱 걸려드는 대안이 어느 정도 점수 이상만 된다면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어느 정도 점수 이상만 된다면 오케이 하고 그냥 탐색을 멈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필요한 비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비품을 구매를 하는데 사실 볼펜의 성능 차이가 뭐 난다고는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이제 뭐 제트스트림 이런 거 많이 쓰시죠. 이제 여러분 논술을 쓰셔야 되니까 그 전공에서도 4줄짜리 칸을 메우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 필기감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트스트림 쓰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 볼펜 같은 경우는 일단 글씨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제트 스트림을 써야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충 글씨만 나오면 되지 하고 모나미 153 볼펜을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일단은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죠. 사무실에 있는 비품 구비할 때 그런 경우에는 이런 만족 모형에 따라서 그냥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 계획서를 쓴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뭐 창업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창업을 했어요. 사업 계획 써야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 계획서를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경쟁자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국비 지원을 어떻게든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굉장히 많은 사업자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게 되면 사업 계획서를 잘 써야겠죠. 그런데 그 사업 계획서가 적당히 눈에 딱 보기에 대충 적당히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에서 멈추고 그냥 그 제출을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의 어떤 사업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5천만 원, 5천만 원, 뭐 1억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거를 포기를 할 수가 없죠,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만족 모형에 따라서 의사결정하는 게 사실 꼬름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런 것들은 좀 이제 부차적인 얘기인데요. 이런 것들도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얘기들이니까 한계점이니까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음이랑 비읍 이런 것들이요. 자, 그 다음에 점증 모형. 자, 사실 점증 모형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점증 모형이라는 게 어떠한 모형인지 대충 이름만 보면은 대충 알 것 같지 않나요? 뭔가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모형일 거라고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그거예요. 자, 일단은 점증주의에 입각한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증주의가 뭐냐? 밑에 각주로 내려가 보시죠. 예, 제가 쭉 써놨는데요. 점증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안의 어떤 예산안 편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점증주의라는 그 방법을 기초로 해서 나온 이론이에요. 사실 예산안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국회에서 예산안 결정하는 거를 좀 관심 있게 들여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안이 전년도랑 올해랑 거의 99%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예산 항목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세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세부 항목이 어지간하면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물론 일몰제라든가 뭐 선셋로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용해서 만들어진 이제 일몰법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예산 관련해서 나중에 한번 다루겠고요. 일단 점증주의 같은 경우에는 기존 예산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안이 기획이 되고 승인이 된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필요성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안이 짜여져 있으니 그 다음 해에도 이때의 예산안이 그대로 거의 적용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상황이라는 게 그렇게 순간순간 슉슉슉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염병이라는 어떤 특수 케이스가 끼어들어왔기 때문에 좀 급격하게 상황이 바뀐 거지. 그거 외에 그냥 행정적인 측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뭐 국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적 부조 이런 걸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그 예산의 규모는 조금씩 바뀔 수가 있죠. 왜냐하면 더 필요한 어떤 쪽에 예산이 더 배정이 되고 좀 덜 필요한 쪽에 예산이 좀 줄어들고 이런 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금액 자체는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산안 자체의 어떤 항목이 사라지거나 늘어나는 게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죠. 이것도 정책도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행정 정책이라는 게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떤 행정적인 소요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행정안이 나와 있는 거고 그 안이 어떤 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있기 전에는 거의 대체로 그냥 유지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상황은 조금씩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금씩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점증적으로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바로 이 린드블룸의 점증 모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권자의 능력의 한계, 일반적인 그 어떤 합리성을 가정을 하는 거죠. 신과 같은 합리성이 아니라. 그리고 비용적, 시간적 제한이 존재한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 가지 대안을 다 고려를 하려면 그 대안 탐색에 들어가는 시간적인, 비용적인 노력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인지 능력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탐색을 한다고 하더라도 베스트 원 케이스를 베스트 원 솔루션을 여러분이 찾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초 우리가 이제 이미 진행을 해온 그런 예산안이나 이제 정책 결정안을 바탕으로 해서 약간의 고칠점이 있다면 그 고칠점이 이제 현실적으로 표면 위로 부상했으니까 고칠점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피드백 요인들을 반영을 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의 내용은 지금까지 제가 쭉 얘기했던 그거고요. 요것들이 4번, 5번이 제가 얘기했던 내용의 그 좀 어려운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지향적이다. 뭐냐면요. 치료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이 어떤 잘못되어 있는 거를 정상적인 상태로 돌리는 거잖아요. 이 예산안이나 정책 결정에서 또 똑같아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드백을 할 요인이 생긴 거잖아요. 그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랬죠. 그러면 수면 위로 문제가 부상되었다는 거는 그 정책안이 뭔가 하자가 있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하자의 치유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치료지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드러내고 그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독자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구성 단위에 의해서 분석되고 평가된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각 사회의 각 부가 다른 부분과 굉장히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의랑 한계를 보셔야겠죠. 자, 점증모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알았잖아요. 그죠? 의회에서 그렇게 하니까요. 국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설명력 높은 어떤 이론을 제시를 했다는 데 의의가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뭐냐면요. 정치적 다원론을 전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사회의 각 부가 다른 부분과 굉장히 밀접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가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에 필요한 그 의사결정과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근데 이해 당사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굉장히 진통이 큽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손해를 1원이라도 보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실제로 어떤 이익이 상충할 때 어느 편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정책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좀 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소폭적인 변화만을 바람직한 대안으로 고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방향성이죠. 이 점등 모형의. 그런데 소폭적인 변화라고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소폭적인 변화가 누가 봤을 때 소폭적인 거냐가 문제가 되고요, 일단. 그리고 그 폭이 어느 정도래야 소폭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기준이 불명확하죠. 한마디로 모두 다 기준 문제입니다. 기준 문제. 자, 그래서 이러한 좀 단점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점증 모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모형이에요. 기존 정책에서 어떤 혁명적인, 개혁적인 그런 모습이 급진적인 어떤 개혁 이런 게 나타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존 거가 일단은 맞는데 그거에 약간 하자가 있는 부분을 치유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좀
현대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수십 년째 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사회가 계속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속도라든가 변화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데 물론 사회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어떤 사회에서 점증 모형이 과연 그렇게까지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혼합 주사 모형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좀 중요해요. 혼합 주사 모형이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점증 모형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죠. 혼합 주사 모형은 더욱더 현실적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혼합 주사 모형은 그냥 혼합 모형이라고도 해요. 혼합 탐사 모형이라고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혼합 주사 모형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어떤 속성을 정책 결정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검토하는데 실제 문제 해결 어떤 세부적인 과정에서는 기존 정책을 토대로 점진적인 개선책. 그러니까 뭐예요? 이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결정이 나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본적인 결정은 전체적인 아웃라인, 블루프린트 같은 거기 때문에 그때는 합리적 모형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갈 때는 그 기존의 어떤 그 지금의 문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지금의 문제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 과거에 있었을 확률이 되게 높겠죠. 왜냐하면 인간사가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러한 모델들을 예전에 했던 정책 결정안을 가지고 와서 그걸 지금 어떤 문제 상황에 맞는 걸로 약간씩 변형해서 사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모형과 점증 모형이 좀 적절히 섞여 있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표 중요하니까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현실 설명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의예요. 지나친 엄밀성과 점증주의 보수성을 극복하고 두 모형의 장점을 동시에 살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활용성도 좋고 좋은 모형인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 보시겠어요? 자, 이거는 일단은 그냥 글쎄요, 이거는 저는 사실 좀 공감을 잘 못하긴 하겠는데 아무튼 기억이 좀 많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모형이 아니잖아요. 이게 두 가지 모형을 짬뽕시켜 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backward 커리큘럼 디자인 할 때 그때도 무슨 비판을 받아요. 결국에는 타일러의 합리적 모형을 그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그냥 거꾸로 뒤집어놨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구성만 바꾼 거지 뭐가 다르냐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 모형에서 너무 다른 점이 별로 없이 그냥 그 두 가지 모형에서 장점만 쏠랑 갖고 와서 막 뒤섞어 놓은 거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비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까라는 그 비판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현실 설명력이 굉장히 높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사실 뇌피셜일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그냥 보통 조직 같은 경우는 문제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세부적 결정만 하는 그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사안이 굉장히 거대하고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혼합주사 모형의 설명력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서로 합의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나눠봅시다. 나눴어요. 그러면 각각의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세부적 결정을 따로따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좀 작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세부적 결정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는 좀 이렇게 설명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받는 거죠. 자, 최종 모형이 나왔습니다. 최종 모형 같은 경우에는 점증 모형이나 합리적 모형 이거를 어느 한쪽만 가지고 설명하려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합리 모형이나 점증 모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간의 합리적인 어떤 특성, 인간의 어떤 인지하고 사고하고 그 결론을 내는 그런 인지적인 과정 전체가 있잖아요. 그게 일단은 제한적이든 절대적이든 그게 합리성에 기반해서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상당히 그랬잖아요. 계속 그랬잖아요. 제한되지만 인간이 합리적이니까 그런 인간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모형이었잖아요. 근데 최종 모형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합리적인 요소들 말고 좀 초합리적인 요소들 있죠. 직관이라든가 뭐 우리가 인사이트, 뭐 인투이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
그러니까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바탕으로 이것도 띄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띄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편집을 했는지 모르겠네. 자, 합리성과 초합리성 모두가 의사결정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형이 바로 최적 모형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합리성, 그거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다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고 100% 한다고 주장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죠.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감성에 의지해서도 굉장히 많은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제적 합리성뿐만이 아니라 초합리성도 중요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관이라든가 통찰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의사결정에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적 모형도 이제 질적 모형의 특성도 이제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트롤이 정책 결정을 18개 국면으로 나눈다고 하는데 18개 국면을 여러분이 다 외우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18개를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눕니다. 상위 정책 결정 단계, 정책 결정 단계, 정책 결정 이후 단계 이렇게 해서 포스트 폴리시 메이킹, 메타 폴리시 메이킹, 그리고 폴리시 메이킹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좀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거는 빼주세요. 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상위 정책 결정 단계는 그냥 우리가 흔히 메타 붙으면 뭐예요? 어떤 그 전체적인 걸 포괄하는 느낌의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메타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정책 결정을 위한 정책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가치, 현실, 문제, 자원에 대한 조사 및 배분, 정책 결정 체계의 설계, 평가, 재설계, 정책 결정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도구들을 이제 설계하는 단계,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책 결정 단계에서는 실제로 정책이 결정됩니다. 실제로 이제 사용할 우리가 이제 행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현실화할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가 정책 결정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원 배분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거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분배, 배분 서로 다릅니다.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분배는요 효율성 측면의 얘기고요. 배분 같은 경우에는 그 형평성 측면의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분배와 배분을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별 신경 안 쓰죠. 이제 경제학이나 사회학 이런 데서는 명확하게 구분하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다르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배는 효율성, 배분은 형평성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을 배분한다. 배분을 하려면 효율성이 아니라 형평성을 따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A, B, C 세 사람인데 세 사람이 다 경제적인 어떤 배경이 똑같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사람한테는 지원이 더 필요하니까 자원을 조금 더 허락을 해주고 굉장히 잘 사는 사람한테는 그렇게까지 자원을 배분을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해주면 이게 공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해주긴 해주되 좀 상대적으로 덜 해준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배분이고요. 분배라고 하면 자원 분배라 그러면 제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웃컴을 제일 많이 만들어낸 사람.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나 현대 이런 초일류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초일류 기업들한테 국가의 모든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싹 다 몰아주는 게 분배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모두 다 잘 살고 모두 다 해피한 그런 미래가 되어야지 그렇게 효율성만 극도로 추구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배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곁다리로 빠졌는데 정책 결정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요. 우리 정책 결정 이후 단계 있죠. 이후 단계. 이후 단계는 실제 집행한 정책이 어떠한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피드백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책 결정 이후 단계까지 포함되는 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 정책 결정론에서. 그래서 최종 모형이 규범적, 처방적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의 한 개는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회사 모형이 있습니다. 회사 모형. 요거는 약간 중요성은 떨어져요. 약간 중요성은 떨어지는데
아무튼 기업이 합리적인 의사결정만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어떤 고전 경제학적 그런 관점이 좀 잘못됐다라는 측면에서 이 이론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렇게 어떤 인간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기업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게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부서고 요 팔다리 사지를 담당하는 여러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서들이 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서로 영향을 주니까요. 서로 영향을 주는 연합체 조직이라는 거를 이제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업이 한 덩어리, 그냥 이렇게 생긴 큰 덩어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은 무조건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라는 것이 이제 고전 경제학적 어떤 전제였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도 이제 고전 경제학이 좀 발전을 하면서 기업이 이제 그 이윤을 극대화를 하는 게 목표로 하느냐 아니면은 매출액 최대화를 목표로 하느냐 이윤은 영원히 되더라도 그거는 이제 그 시장 잠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손해는 안 보는 수준에서 일단은 퍼주고 사람들이 다 내 걸 쓸 수밖에 없을 때 이제 이윤을 뽑아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아무튼 뭐 그렇게 일단은 고전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 기업의 목표가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 외에도 기업이라는 게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갖고 있는 목표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이윤 자체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윤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목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어떤 차원에서 나온 모형이 이 회사 모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회사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들은 어떤 조직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갈등의 준해결입니다. 조직이 갈등을 완전하게 봉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조직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정도는 봉합은 한다는 거죠. 근데 완전하게 봉합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언제든지 다시 갈등 상황이 재개될 수 있는 그런 한계는 있죠. 불확실성의 회피, 불확실한 걸 별로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의사결정을 하려면 사실 확실한 상황이 좋잖아요. 앞으로 내가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의사결정을 해서 그러한 어떤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면 당연히 의사결정하는 게 쉽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쉽지 않은 거지 사실은. 세 번째, 문제중심 탐색. 뭐 이런 특징이 있고요. 조직의 학습 이런 특성도 있고 표준 운영 절차, 그리고 표준 운영 절차 유형 뭐 이런 거 나왔어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 의의랑 한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의의를 한번 볼까요? 의의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어떤 현실적인 모습을 이론 내부로 끌어들여서 설명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어떤 부서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조직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걸 고려를 한다면 이 최적 모형이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의가 있어요. 한계는 조직의 의사결정이 그 회사 모형이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굉장히 비합리적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지읒소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 기업들이 되게 많죠. 가족 기업이면 가장인 아빠가 회사의 장이니까 아빠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나 딸, 그 사장의 와이프까지 뭐 거의 태클을 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의사결정자가 혈연으로 맺어져 있는 가족의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비합리적인 그냥 그 사람의 순간적인 어떤 뭐 생각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관점이라든가 이런 거가 합리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직 내에 문화가 조직이 이렇게 수평적인 그 구조도 있지만 조직은 분명히 이렇게 상하로 이루어진 수직적인 구조도 당연히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에만 신경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상하 관계가 나타나는 요 부분에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관료제에서 많이 얘기했던 거 있죠. 관료제가 뭐라 그랬죠? 그 권력 관계가 지시 관계 그런 것들이 문서화되어 있는 개서세 조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러한 특성이 나타나는 조직에서는 사실 이 수평적인 어떤 특성만을 가지고 논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그 명령하고 상명하달의 상명하복의 어떤 구조가 법적으로 그 어떤 규칙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개서제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모형에서 인제 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고러한 한계는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쓰레기통 모형이 나왔어요. 일단은 쓰레기통 모형까지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의사결정 모형의 어떤 큰 주제들 중에 이제 마지막 모형이에요. 왜냐하면 쓰레기통 모형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무질서한 어떤 우연에 근거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요거요. 조직화된 혼란 상태 또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이건 그냥 외우세요. 뭐 굳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가 뭐냐면 일단 조직이 되어는 있는데 그 조직 내부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어떤 상태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조직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상태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조직 내부가 굉장히 무질서한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의사결정이라는 게 앞에서는 합리성이 뭐 들어가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서는 합리성이라는 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의사결정 요소가 쓰레기통 안에 쓰레기처럼 뒤엉켜 있다가 우연적으로 어떠한 사건과 동시에 연관성이 이루어졌을 때 뿅 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제 쓰레기통 모형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조직화된 혼란 상태가 여기 나오죠. 쭉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불분명한 목표, 불명확한 기술, 유동적 참여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이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의 특징인데 이 쓰레기통 모형에 따라서 이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요 쓰레기통 모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요소라는 게 나왔죠. 여기 보시면 의사결정 요소가 쓰레기통 안에 쓰레기처럼 뒤엉켜 있다 그랬는데 의사결정을 하려면 일단은 그 의사결정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의사결정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뭐가 또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뭐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거예요. 결국에는 의사결정이라는 어떤 과정에 끼어들어오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사결정이 했어요. 그러면 했다는 거는 그 문제를 잘 해결을 했던, 잘 해결하지 못했던 일단 해결책 자체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의사결정을 할 사람이 의사결정을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나는. 그런데 의사결정을 참여하지 않을 거야. 그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일단 문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책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있어야 되고요. 결정권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의사결정의 요소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뒤에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의의가 뭐 이렇게 있는데요. 조직화된 어떤 무정부 상태 이게 굉장히 여러 군데서 발견돼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부 부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계속 순환 근무를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정부 부처에서 상대하시는 그 민원인들 있잖아요. 그 오시는 고객분들 그런 분들도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실적인 설명력이 없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쓰레기통 모형도. 그런데 좀 너무 이제 우연적인 어떤 의사결정만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한계점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불합리하죠. 합리적인 어떤 면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합리한 집단적인 의사결정 모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겁니다. 이게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가 모든 조직에서 나타나나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그 조직 이 쓰레기통 모형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조직이 좀 한정적이라는 그런 좀 한계가 있죠. 그리고 정책 결정 연구 자체에서는 쓰레기통 모형이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연적으로 뿅 하고 해결책이 나오고 뭐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보통은 쓰레기통 모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의사결정을 그냥 어떤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측면이 크다 보니까 일반적인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권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조직들과는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조직이 실질적으로 쓰레기통과 같은 기능을 한다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으며 조직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쓰레기통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뭐 질문이 있다면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죠. 자, 그리고 킹돈이 얘기했던 쓰레기통 모형이 또 있는데요. 요거는 안 물어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자, 그리고 킹돈이 얘기했던 쓰레기통 모형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쓰레기통 모형을 좀 더 발전시킨 모형이에요. 이 킹돈이라는 학자가 좀 더 발전시킨 모형인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화 학습 자료니까 굳이 이것까지 공부를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 앨리스 모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학교 조직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좀 뒤편으로 뺀 거예요. 그런데 앨리스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책 결정을 크게 세 가지 모형의 어떤 조합으로 봅니다. 정책 결정 하는 그 장면을. 그래서 일단이 1번이 합리적 행위자 모형, 그리고 2번이 조직 과정 모형, 3번이 관료 정치 모형.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모형이 앨리스 모형을 전체적으로 구성하라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단은 이게 쿠바의 그 미사일 위기 있었잖아요. 그 62년에. 그래서 케네디 행정부가 그때 이제 쿠바를 해상 봉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던 어떤 그 전체적인 모양을 보고 떠올린 모형이 바로 앨리스 모형입니다. 그래서 집단의 응집성이라고 하는 게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집단의 응집성이 합리적 행위자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잘 조정된 유기체, 이러한 어떤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모형인 조직 과정 모형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집합제다. 세 번째 관료정치 모형은 그 관료제적인 특성이 있죠. 관료제가 어떤 특성이 있다 그랬어요? 부서별로 권한의 그런 행사 범위가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다 그랬죠.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업무의 특성이 서로 배타적으로 독립적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는 경우에 그러한 세부 조직들의 집합이 바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그런 참여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모형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일단 합리적 행위자 모형 같은 경우에는 잘 조직된 어떤 조직체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참여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일관적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목표,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어떤 효과성 자체가 굉장히 극대화되는 그러한 정책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조직 과정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직이 연결되어는 있는데 서로 영향을 주고 연결되어는 있는데 일단 느슨하게 조직되어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광범위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각각의 영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져요. 그런데 조직 간 연결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반쯤만 독립적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일단은 서로 독립적인 그 특성들이 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조직 간에.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할 때 좀 상충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조직 안에서 전체적으로 그냥 그 상위 조직이 있고 그 밑에 하부 조직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상급 조직이 명령을 하면 일단 갈등이 봉합이 돼요. 그래서 봉합은 되는데 완전하게 봉합이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각 부서가 독립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상호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래서 준해결 상태로 남는다, 갈등이. 그러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급격한 정책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갈등을 준해결 상태로 남겨놓는다는 것은 서로 합의를 한다는 뜻이랑 같은 뜻이잖아요. 그러면 합의라는 거는 서로의 양보가 어느 정도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의 범위를 이득의 포션을 조정하는 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좀 정책 변화를 급격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지간해서는 본인이 갖고 있던 자신 부서가 갖고 있던 어떤 이득을 그렇게 쉽게 내줄 만한 조직은 많지가 않죠. 어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서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가 급격하게 변하거나 이러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좀 그러한 변화가 어렵다.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 관료 정치 모형. 이거는 독립적 행위자의 집합체가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구성원이 개인의 정치적 자원을 이용하여 정치적 개인 규칙에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여기서 각 조직 구성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그냥 세부 조직과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서로 독립적인 세부 조직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맥이라든가 뭐 이해관계라든가 좀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부서와의 어떤 그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서의 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치라는 그 정체적인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 각각의 부서의 부서장들이 있죠. 부서장이랑 최고 의사결정권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만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재량권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모델 1 있죠. 모델 1 여기 합리적 행위자 모형. 이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어떻다 그랬어요? 굉장히 일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관료 정치 모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기보다는 일단은 각각의 목표를 갖고 있는 그 세부 조직이 있으니까 그 세부 조직이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참여자 간의 타협, 흥정, 갈등 등 어떤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의의를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표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의와 타터의 의사결정 모형, 이거를 한번 봅시다. 일단은 호의와 타터의 의사결정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 상황을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아래 쭉 내려가시면 여기 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표가 이제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수용 영역이라는 게 나오죠. 그 위에 이제 수용 영역이 있습니다. 수용 영역이 뭐냐면요. 의사결정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상급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아무 의심 없이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영역.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이 그냥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있으면 그걸 그냥 쑥 받아들이는 그런 영역이 수용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용 영역이 이렇게 있으면 수용 영역이 아닌 영역들 있죠. 수용 영역 바깥에 이게 이거는 수용 영역이 아닌 영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영역을 나눈다면. 그러면 이 영역을 두 가지로 나뉘어 가지고 위임성이 있는 거, 위임성이 없는 거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수용 영역이면 그냥 의사결정을 하면은 의사결정권자가 의사결정을 하면은 그냥 조직원들은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요. 그런데 수용 영역이 아닌 영역들은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의지 그리고 뭐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임성이 있다 그러면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의사결정에 대한 어떤 권리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위임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각각의 조직 구성원들이 다 의사결정할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갈등적이냐 갈등적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일단은 위임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은 권한이 위임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관련이 있어요. 관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이해가 구성원의 개인의 이해와 잘 상충하지 않죠. 그러니까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는 그 영역이 되는 거고요. 위임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위임성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갈등적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성원 개인의 이해가 조직의 이해랑 별로 관계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련이 없으니까 어떤 의사결정의 권한을 위임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참여가 좀 제한되는 것이 맞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요. 관련이 없는 그 외부 사람이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게 모양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관련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 참여하는 수준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신뢰도라는 게 있어요. 이 신뢰도는 이게 관련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이 두 개 다가 만족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상황, 2상황, 3상황, 4상황 이렇게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도 보시면 여기 민주적 상황과 갈등적 상황은 여기
1번 상황, 관련성과 전문성이 있는 상황에서만 이제 따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요 표가 있습니다. 요 표가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신뢰성 이렇게 나오죠. 요거 각 줄을 보시면 신뢰성과 관련성과 전문성이 둘 다 있는 경우만 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황 1, 2, 3, 4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요 통합자, 촉진자, 교육자, 청취자 이러한 어떤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떠한 상황과 관련이 돼 있는지를 이렇게 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 잘 이제 보고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